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요. 7시에 문을 열게 된 오늘의 강연 연사 한복 디자이너 황이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공연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지금 조명이 딱 저를 내리쬐고 약간 그 공연 좌석으로 돼 있잖아요. 몰입도가 이렇게 확 지금 느껴져서 저보다 약간 긴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리액션을 잘 해주신다면 긴장하지 않고 잘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 한복은 힙하다인데요. 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힙합 할 때 그 힙이기도 하고 뭔가 요즘 트렌드다 이런 말을 표현할 때 젊은이들이 힙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한복 디자이너가 온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아주 고운 전통 한복을 입고 하얀 백발에 머리를 한 지긋하신 선생님을 아마 떠올렸을 건데 이렇게 자유분방한 모습에 제가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복 디자이너예요. 저 한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은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아마 이런 거 떠올리셨죠? 한옥마을만 가도 이런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건데 여기 지금 한옥마을 쪽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막 체험복으로 옷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또 한복하면 이런 모습도 떠올리시죠? 결혼식장 한복을 입은 혼주와 예식을 하는 신랑 신부가 한복 입은 모습이요. 그런데 제가 만드는 한복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어떤 한복이냐면요. 혹시 이 영상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 디스팬이 많으신가 봐요. 네, 2018년도 MMA라고 하는 음악 시상 프로그램에서 방탄소년단이 부채춤과 한국적인 댄스를 추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 저곳에 지금 지민 씨가 입고 있는 한복 바지가 제가 만든 바지고요. 요거는 마마무라고 하는 가수가 가요 축제에서 한복 버전으로 옷을 입고 노래도 한국풍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보였던 때에 저 빨간 의상이 제가 만들었던 의상이고요. 예전에 걸프렌드 여자친구로 활동했던 비비지라고 하는 가수가 3인조로 이렇게 런칭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미라고 하는 우리 그래미 어워즈 아시죠? 시상식 하는 그 미국 음악 시상 그 프로그램에 이 영상, 비디오 클립 아트를 올리면서 한국적인 의상을 입고 싶다며 의뢰를 했던 그래서 제가 제작해줬던 옷이고요. 요거는 되게 낯익은 것이죠. 우리 전주 경기전 앞에서 그 아이키씨 스트리트 파이트 우먼 그 댄서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춤을 흥겹게 추셨던 때 입은 이 한복도 제가 만든 옷이고요. 그 외에도 유재석 씨 다양한 셀럽들이 입은 옷들을 제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런 무대 의상만 만드냐? 약간 이런 귀엽고 단아한 한복들도 만들고 있고요. 되게 로브 같기도 하고 서양복 같기도 하고 코트 같기도 하고 재킷 같기도 하고 한 이런 스타일의 한복들이 제가 만드는 한복입니다. 그래서 한복을 직접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로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류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열심히 한복 입고 춤추면서 몸을 흔들기도 하는 이런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기도 하면서 또 책을 2권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요즘 멀티페르소나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때로는 작가로, 때로는 교수로, 때로는 디자이너로 활동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주목하는 키워드는 바로 한복입니다. 아마 이 앞서선 제가 보여드린 한복을 보시고는 한복이 좀 한복 같지 않아요? 라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제가 만든 한복은 다소 특이한 한복. 저는
모던 한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는 20살에 한복을 창업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20살 당시의 저의 모습이고요. 그때 당시 붕이라고 하는 만화가 아주 대히트이자 유행이었어요. 내용인 즉슨 이 여주인공이 여고생인데 정략 결혼에 의해서 한순간에 왕스자비가 됩니다. 이때까지 조선 왕실이 남아있다는 설정이고요. 그래서 부군 궁궐로 시집을 가는 거죠. 그래서 졸지에 왕스자비가 된 이 여자 주인공이 궁궐을 다니니까 현대적인 느낌의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약간 짧은 스커트 형태의 한복도 입고 무대 의상 같은 저고리가 없는 탑 형태의 치마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연애 때는 굉장히 드레스 같은 이런 옷들도 입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만화가 아주 특이한 한복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만화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만화를 아주 좋아하는 독자 중에 하나였고요. 이 만화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특이한 한복은 왜 없지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이 독특한 한복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 만화 속에만 존재하는 이 옷이 되게 예뻐 보였고 참신하고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입어볼 길이 없고 늘 로망으로만 갖고 있던 무언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살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이제 저는 전북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나왔거든요. 아니 의료학과도 아니고 산림자원학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원래 산림 공무원이 되려고 산림자원학과를 갔었어요. 대학에 진학을 한 이후에 이제 축제를 맞이하게 됐고 제가 좋아하던 그 동아리에서 만화 동아리에서 한번 축제에 코스프레를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떠올렸죠. 내가 좋아했던 그 만화 속의 그 한복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입고 한번 코스프레를 해보자 해서 그때 입고 나간 모습이 저거예요. 그리고 저 옷이 그때 당시 만든 옷인데요.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가이서 보면은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좀 대칭도 잘 이렇게 안 맞고 좀 뭔가 어설픈 얼렁뚱땅 맞는 그런 한복이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이불 침구 커튼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집에 늘 재봉틀이 있었고 제가 그걸 어깨너머로 이렇게 많이 훔쳐보던 그런 딸이었기 때문에 요 재봉 하는 거에 부모님의 도움 한 80%, 제 능력 한 10%, 20%를 더해가지고 이걸 이제 만드는 거죠. 나름 이 왼쪽에 있는 만화 주인공의 옷을 조금 흉내내서 이제 만든 게 저 옷이었던 거예요. 이제 20살에 저 옷을 입고 대학 교정을 거닐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 저도 용기가 엄청 막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볼 것 같다. 이런 한복 입고 이거 돌아다녀도 되겠나.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나갈까 말까를 한참 하다가 결국 입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지나가다가 나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동기가 나를 보면 어떡하지? 야, 너 여기서 뭐해? 막 이런 말 하면 어떡하지? 제가 엄청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다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네가 만든 한복이야? 야, 진짜 참신하다. 새롭다. 야, 이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2006년도니까요. 얼마나 센세이션 했겠어요. 지금이야 이런 막 방탄소년단이 입은 것 같은 되게 독특한 한복도 대중적이지만 지금 저 때는 너무너무 희한한 옷이었던 거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발길을 잡았고 엄청난 칭찬과 함께 제가 어깨가 막 솟았습니다. 어머?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하네? 웬일이야? 기분 좋아. 멋진 옷을 입으면 사람들한테 기분 좋은 관심을 받을 수 있네? 라는 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한복에 빠졌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얼굴이 예뻐서 이 사람을 좋아해요. 이 사람 성격이 좋아서 이유를 붙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냥 한복이라서 좋았고 입었던 그 한복의 경험이 너무 짜릿해서 야, 너 진짜 예쁘다. 너 오늘 선녀같이 예뻐. 이런 칭찬이 너무 기분 좋아서 저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한복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20살에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한복을 입고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칭찬을 받고 용기를 얻고 이때부터 엉뚱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렇게 예쁜 한복이라면 누가 관심 갖지 않을까? 나같이 궁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좋아한다고 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호기심이 일어서 이걸 중고장터에 팔아본 거예요. 팔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팔렸어요. 이걸 누가 사네? 용돈도 벌리네? 재밌어진 저는 또 하나를 더 만들고 다음 걸 또 만들고 해서 옷을 2벌, 3벌 취미로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류학과도 아니고 그냥 산림자학부 2학년 학생인데 집에 있는 제 몸들 엄마 아빠가 이불 만들고 남은 자투리천 이런 거 가져다가 그냥 뚱캄떼캄 만드는 거예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아예 내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온라인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축제에서 한복 입고 한복을 2벌, 3벌 만들다가 정말 막 급속히 빠진 거죠. 이 한복의 마력은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졸지에 저는 대학교 1학년생인데 창업을 한 동시에 창업자가 되었어요. 아니 지금이야 저는 이제 37인데 17년이 됐죠. 20살로부터 벌써 17년이라는 업력이 쌓였는데 지금은 10명이나 되는 팀원들도 있고 이제 억대가 넘어가는 회사 매출 규모를 가진 회사로 성장을 했지만 저때 당시 처음 창업하자마자 그럼 갑자기 그렇게 잘 됐냐? 그건 아니었어요. 무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1인 기업 형태로 한복을 혼자 사사삭 만드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이게 그 초창기 때 제가 만든 한복집의 모습인데요. 여기 옆에 이불 가게라고 써 있어요. 저희 부모님 가게예요. 제가 돈이 없고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모님 가게를 푹 찔러가지고 엄마, 아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보고 싶다는데 한번 찾아오고 싶다는데 한 켠에 마네킹 하나만 넣으면 안 될까? 햄거 하나만 넣으면 안 될까?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야금 먹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저 2칸짜리 가게에 한 3분의 1을 제가 먹기 시작했죠. 그러면서도 이 한복을 하면 할수록 이제 덕후라고 하죠. 요즘 말로 굉장히 깊이 빠진 매니아를 덕후라고 부르는데 그야말로 한복 덕후가 돼서 학업이고 뭐고 부모님 가게고 뭐고 조금씩 먹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복에 대한 사랑을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인문학 강의잖아요. 저의 이제 한복의 첫 시작은 이랬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 그래 네가 한복 입고 친구들한테 칭찬받는 것도 알겠고 만드는 재미, 성취의 재미도 있었을 텐데 한복의 매력이 뭐냐? 라고 한다면 좀 요 몇 가지로 오늘 좀 얘기하고 싶어서 한 켠에 넣었어요. 한복 멋있죠? 참 아름다운 우리의 멋인데 참 한복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연미입니다. 이건 다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꾸미지 않은 듯 아주 순박하고 담백한 아름다움, 그냥 자연의 어떤 색감, 자연의 그런 동화되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이 자연미인데 나아가서는 자연에서 소재를 쓴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에서 갖고 온 색감을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 나아가서는 한복이 곧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해요. 재미난 실험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엄청 재밌게 본 EBS 다큐멘터리 하나인데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저 빨간색 네모 꽃이 있어요. A와 B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게 더 적합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A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하나, 둘, 셋, 넷, 한 80%, 70% 정도 드신 것 같아요. 자, B라고 생각하시는 분? B. B는 좀 아까 A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질문입니다. 자, 가운데에 있는 저 빨간 네모가 닥스라고 불러볼게요. 제 이름이 닥스예요. 닥스는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느 곳에 속하는 게 좋을까요? 왼쪽. 왼쪽이다. 얘는 왼쪽에 있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자, 오른쪽. 손 들어보세요. 이걸 또 오른쪽이 맞네요? 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지금 놀라운 결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 중에 두 개를 묶는다면, 자, 뭐랑 뭐를 엮으시겠어요? 자, 저 위에 있는 원숭이랑 판다랑 엮는다, 손. 이 정도,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숭이랑 바나나랑 엮는다, 손. 이건 조금 더 많네요. 한 60%, 70%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뭐냐면요. 동양하고 서양은 생각하는 사고의 체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 주변을 감싼 환경의 차이기도 한데요. 동양인은요, 홀로 존재하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데요. 주변에 있는 것과 함께 관계를 맺어서 스스로가 정의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반면 서양에서는 그냥 얘가 동그라미야. 그럼 이 주변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관계없이 저 동그라미 하나에만 그냥 객관적으로 얘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위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저 꽃을 보고 어디랑 어디랑 더 공통 부모가 있지? 를 떠올려서 일단 꽃잎 A에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저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애 하나 때문에 뾰족뾰족하니까 이건 규칙이 안 맞아. 일단 이건 아니야. 그럼 뭐가 있지? 줄기? 줄기는 맞네? 어디? 그럼 꽃잎. 꽃잎도 저 A에다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하나의 그 예외가 있어서 성립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는 그럼 줄기를 기준으로 B에 둬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서양의 그 체계가 논리가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동양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막 하나하나 따져서 줄기 하나 보고 꽃잎 하나 보고 이파리 하나 보고가 아니라 꽃잎이 제일 큰 지금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둥글둥글 하잖아요. 근데 A를 보니까 둥글둥글한 게 대체로 3개나 있어. 그러니까 얼추 이쪽에 넣으면 될 것 같아. 어울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딱 들어맞지 않아도 어떤 어긋나는 규칙이 하나 있더라도 주변의 관계와 분위기를 보고 그래도 여기가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저 동양인들은 저 동그라미를 가운데 있는 애를 오른쪽에 있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재질이 비슷한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어. 모양이 틀린 것을 우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동양인들은 바나나하고 원숭이를 엮는답니다. 먹는 관계? 서로 의존적이고 이렇게 상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인들은 쟤하고 쟤는 동물이니까 엮을 수 있어. 동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엮는다고 해요. 약간 그 생각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인 것, 조화로운 것, 어울리는 것을 더 우선시 생각하고요. 꼭 들어맞고 비례에 맞고 좌우가 대칭이고 이런 것보다는 주변과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을 더 멋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이게 동양의 자연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서양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보물인 그림인데 굉장히 어색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그림을 보면 약간 그 투시도가 잘못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지붕은 되게 돼 있으면서 입구는 또 반대편으로 나 있거든요. 서양 분들이 보면 이거 투시 방향을 완전히 잘못된 그림이지만 저 그림을 그린 김정희는 겉에서는 저 나무와 큰 집안을 그릴 때는 겉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렸고 문을 그릴 때는 집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려서 두 개 투사다가 섞여 있다고 해요. 놀랍죠? 이게 동양에서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의 개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핸드폰 누르는데도 천지인 있죠? 하늘, 땅,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천지인의 개념이 우리 동양의 사상에 전반에 깔려있고 또 우리 한복 안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고 사람은 세모나타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원, 강, 각의 이 단순한 도형이 가장 물질의 기초를 이루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근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복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저고리를 원단 위에다가 쫙 펼쳐놓고 이 패턴을 하나하나씩 놓은 모습이에요. 보시면 윗길, 안길, 겉길, 소매 있죠? 조금씩 곡선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가 다 네모, 세모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네모, 길쭉한 네모, 좀 꺾인 네모. 치마도 생각해보세요. 치마는 어떤 모습이죠? 긴 네모가 두 개, 세 개 엮여있는 모습이죠. 보자기를 생각해보세요. 큰 네모를 등위를 감싸서 함께 싸는 모양이죠. 한복 안에는 이렇게 우리 동양의 깊은 사상이, 천진의 사상이 담겨 있는데 반면 서양의 옷은 이렇게 생겼어요. 서양 재킷의 패턴이거든요. 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어깨와 소매와 이런 몸통을 몸에 꼭 맞게 잘 피트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곡선과 직선이. 원방각의 형태와 조금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양 옷하고 한복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 소매에서 큰 차이가 나요. 서양 재킷은 이렇게 입었을 때 어깨에서부터 소매로 뚝 떨어지는 이 기역자 모양으로 각이 져 있는 반면 한복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길게 펼쳐져 있어요. 네모와 네모를 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런 것을 평면 재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복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평면에 네모, 세모를 이어서 만든, 그것을 모아서 입체적으로 만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원방각의 원리는 한글에도 담겨 있어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만들어진 게 한글이죠. 그래서 저희 회사 브랜드인 리슬도 원방각의 모양을 따서 저렇게 로고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복의 두 번째 멋은요, 포용의 미인 것 같아요. 포용, 뭔가 이렇게 감싸는 거죠. 한복은 고정돼 있지 않고 물처럼 변화하는 이 변화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입음으로써 완성되는 이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복은 대충 키하고 체형이 맞으면 얼추 입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마를 이렇게 둘러서 입고 저고리를 포개서 입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마른 분이 입으면 더 많이 포개고 조금 통통한 분이 입으면 덜 포개면 되거든요. 보자기가 그렇죠. 안에 둥그런 물건을 넣어서 싸면 둥그러지고 네모진 걸 넣으면 네모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멋짐이 우리 옷 안에는 숨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 서양의 옷은 피트된 것, 아름다운 비율, 황금 비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객관성,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여기는 최적의 그런 비율 이런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제도법에서도 다트라고 하는 개념이 독특하게 있어요. 옷감을 꼬집어 박아서 몸에 빈틈이 없게끔 탁 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트 같은 거 되게 얼추 맞을 것 같은데 남의 거 입으면 좀 잘 안 맞는 거 경험해 보셨죠? 정장 재킷 같은 게 특히 그렇죠. 그 이유가 저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옷은 넉넉하게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유롭게 몸을 감싸지는 이런 아름다움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전 고유의 미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뭐냐면 한복이 굉장히 유구하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복식 학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2000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넓게 5000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복은 5000년이라고 하는 고조선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 같은 데도 보면 미국에 전통 복식이 있나 하면 없죠. 거기도 뭐 한 300년 넘게 역사가 되긴 했지만 우리만큼 이게 수천 년 유지되어 온 그 나라만의 독특한 고유 복식을 갖고 있는 나라 떠올려 보면 몇 군데가 없거든요. 이게 한복이 참 멋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왼쪽에 있는 옷을 보시면 아 한복이다 하시겠지만 전 조금 오늘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통 한복하면 이렇게 둥근 베레라고 불러요. 소매 밑에 이 라인을 베레라고 부르는데 이 둥근 베레, 넓은 고름, 가슴까지 딱 내려오는 짧은 저고리와 넓게 퍼지는 치마를 옷 한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렇게 생긴 저고리죠. 넓은 소매와 치마. 하지만 이것은 한 시대의 양식일 뿐이라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연대표인데요. 얼마나 긴 무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조선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따지면 저게 한 5천 년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알고 있는 한복이지 하는 그 저고리 치마는 딱 저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영역 저 부분에 있는 것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복 하면은 보통 이 어깨에 끈이 달려서 이 A자 라인으로 넓게 퍼지는 치마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치마처럼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 치마는 1960년대 이후에 나온 현대식으로 개량된 형태의 한복이에요. 저거 전통 한복 치마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깨에 끈 달린 치마는요. 1910년도에 첫 등장한 치마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끈이 없었다는 거야? 네, 없었어요. 바로 왼쪽과 같은 모습이었죠. 그냥 긴 띠 형태만 있어서 가슴 위에다 칭칭 동여서 그냥 입는 형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깨끈도 없이 끈 하나에 지탱해서 가슴을 묶었다 보니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너무 이 여자들이 치마에 이제 옥죄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활동성을 좀 높여줘야겠다 생각해서 서양식 조끼에서 착안을 한 저 어깨 끈을 달아매준 게 시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통 전통 한복 하면 끈 달리고 치마 이렇게 넓게 A자로 퍼진 이게 전통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얼마 되지 않은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A자 모양으로 치마가 넓게 퍼지는 형태의 한복은 누가 만들었느냐? 1세대 한복 디자이너로 불리우는 이리자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요. 이 서양과의 교류가 넓어지고 이제 서구 문물이 들어오다 보니 미인대회도 나가고 국제 교류도 하고 하다 보게 됐는데 우리 한국인들 체형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작고 그런 국제대회에 나갔을 때 체형이 왜소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키도 커 보이고 미신해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서양의 드레스에서 착안한 그 재단법을 좀 고안해서 믹스시킨 게 지금의 A자로 이렇게 퍼지는 한복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한복이 그렇게 안 퍼졌다는 건가요? 네, 퍼지긴 퍼져도 지금처럼 이렇게 퍼지는 형태는 아니었다고 해요. 아마 저고리 하면은 가장 저 오른쪽에 있는 형태의 저고리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렇게 소매통이 아주 짧고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짧은 형태의 저고리도 있었고요. 이 왼쪽의 저고리처럼 소매통이 아주 넓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길이의 저고리도 존재했었습니다. 각 형태는 다르지만 시대별로 유행했던 양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저 마지막 저고리도 좀 특이성이 있죠. 고름이 없어요. 한복이라면 고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때는 1920년도에서 60년대 개화기 시절의 저고리라서 실용성과 간소함이 주목받던 시기라 고름을 없애서 단추로 바꾸는 등의 이런 시도가 선보여졌고요. 나아가서는 서양식 브로치를 고름 대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소재도 보시면 서양식 레이스를 사용한 걸 볼 수 있어요. 서양에서 들어온 벨벳이나 이런 레이스 소재를 이용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형태의 저고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의혹이 들죠.
그럼 어디까지가 한복이야? 어떻게 해야 한복이야? 고름이 달려 있어야 한복인 거 아니야? 소매가 넓고 둥글어야 한복인 거 아니야? 치마가 넓고 길어야 한복인 거 아니야? 소재를 한복 소재를 써야 된 거 아니야? 그건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서양식 소재로 만든 저고리도 존재하고 고름이 없는 저고리도 존재하고 폭넓은 저고리도 존재하고 끈이 없는 치마도 존재하는 거니까요. 시대에 따른 한복의 변화를 한눈에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인데요. 우리는 저 20세기 형태의 한복만을 한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라는 카드를 오늘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시대별로 이렇게 통이 넓고 허리까지 내려오고 혹은 손을 완전히 덮을 정도로 이런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실루엣도 한복이라는 사실. 요 옷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저 위에 제목이랑 꼬리를 달지 않고 보여드리면 대부분 중국 옷 아니에요? 일본 옷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려시대에 있던 불화를 보고 복원해서 만든 고려식 복식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고 보증해서 만든 고구려식 복장입니다. 좀 어색하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한복이 꼭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시대 양식의 한복만이 한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옛날처럼 말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니는 게 아니듯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으니 21세기의 한복이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아까 BTS가 입은 한복처럼 그리고 굉장히 그 화려하게 입고 있었던 독특한 형태의 한복을 만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저의 한복 사랑으로 시작한 창업기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이렇게 한복을 막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좋아서 재밌어서 한복을 많이 알리고 싶어서 엄청나게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한복의 세계는 너무 차갑고 냉혹했어요. 저는 예쁘게 잘 만들면 사람들이 막 입어줄 줄 알았어요. 막 사입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시대에 따라서 한복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바뀌면서 한복 제가 만드는 형태도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초창기 만들었던 형태가 왼쪽에 있는 한복. 더 좀 진화를 했을 때 뭔가 현대적인 걸 좀 담았을 때가 중간 형태. 요즘 만들고 있는 형태는 마지막 형태에 가까운 형태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 한복에서 모던 한복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까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한복 입기 100번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한복 창업하고 4년 차, 5년 차 됐을 때 일이에요. 아니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한복을 사람들이 관심도 안 보여주고 입지도 않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입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한복을 입고 거리를 100일 동안 돌아다녀 봐야겠다. 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날 제 모습을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서 이렇게 공유하고 하는 형태였어요. 이걸 입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꼬마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랑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거리에서. 엄마, 저 언니는 명절도 아닌데 왜 한복 입고 다녀? 되게 이상하다는 투로 엄마를 향해 말했어요. 좀 되게 충격이었어요. 잘 모르는 이 어린아이도 한복이라는 옷은 곧 명절에만 입는 옷이라는 이 인식이 박혀 있다는 생각에 이게 어쩌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혀 있는 한복에 대한 정말 민낯 팩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 한복도 입고 다녔지만 생활 한복도 입고 다녔었거든요. 입고 다닐 때마다 많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어요. 무속인이세요? 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별한 종교를 갖고 계세요? 원불교 원녀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한복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한옥마을에 체험 온 사람이냐, 얼마 주고 빌렸냐 하면서 막 옷도 만지시고
뭐 돌잔치 했냐, 뭐 결혼하는 신부냐, 뭐 여기서 사진 촬영했냐, 한복을 입고 나갈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 이게 한복이 가진 현실이다. 두 번째 사건은요. 제가 이제 자문도 다니고 막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한복 입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이제 전문가로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일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거 느껴지시나요 혹시? 뭐가 이상한가요? 네, 다 정장 입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좀 우픈 얘기지만 여기에 한복 입기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이 취지와는 무색하게 입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한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내지는 뭐 활성화를 하려면 법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한복 업체들이 영세하니까 마케팅에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저런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왔지만 속으로 지금 당장 하나라도 입으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저조차도 이런 특별한 날 어디 초대받아가지고 오라고 했던 거 아니었으면 매일매일 입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복인조차도 한복하는 사람조차도 안 입는 한복을 대중들한테 입으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구나. 말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가치 있다더니 소중하다더니 아무도 입지 않는 한복,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게 제가 느낀 깨달음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복을 그럼 진짜 입고 다니게 할 수 있나? 시장을 막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평소에 뭐 입고 다니지? 보니까 티셔츠, 뭐 셔츠, 자켓, 정장 뭐 이런 거 입고 다니더라고요. 청바지. 그래, 이건 패션이구나. 패션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 47조더라고요. 한복 시장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많이 쳐줘서 7천억이에요. 퍼센트 나누니까 0.1%. 1%도 되지 않아요. 0.1%예요. 우리가 입고 다니는 그 많고 많은 옷들 중에 한복이라는 건 아주 작고 좁은 영향력이 없는,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를 지표와 데이터를 보고 알았고,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장을 거꾸로 해서 한복을 패션의 영역으로 집어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던 한복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복이 불편해서 한복을 없애자. 이 전통 한복은 낡았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것대로 존재해야겠지만 지금 21세기 입기에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 게 사실이니 지금 현대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21세기형 한복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모던 한복이에요. 모던 한복이라는 건 제가 만든 거예요. 어디 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 개념을,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생활 한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생활 한복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시냐면 이런 걸 떠올리세요. 이 왼쪽에 있는 것 같은 형태예요.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워낙 저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이거 그냥 상하이를 똑같이 맞춰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런 이제 어떤 딱 짜여진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탈피하겠다. 생활한복 그 나이 드신 분만 입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 생활한복은 뭐 천연 소재 이런 걸로 만드는 거죠? 이런 반응. 근데 꼭 우리가 입는 옷을 천연 옷만 입진 않잖아요. 나이, 소재, 입는 방법, 철학, 개념 이 모든 것을 기존의 한복과는 다른 형태의 패러다임으로 바뀐 한복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한복은 예복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패션으로 입는 옷. 내 옷장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그냥 아이템으로 만드는 게 제 방향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한복은 힙하다잖아요. 이 전통을 힙한 패션으로 만들고 싶다가 제 궁극적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힙한 것을 너도 나도 경험해보고 싶고 갖고 싶고 입고 싶어 하거든요. 이 그림이 되게
재밌어요. 뭐 샤넬은 뭐 잘 아시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하는 선망의 백이잖아요. 근데 저 옆에 있는 건 더 웃겨요. 슈프림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벽돌이에요. 사람들이 저 벽돌을 없어서 못 사요. 저기에는 오직 슈프림이라고 하는 저 브랜드 로고만 박혀 있는데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슈프림은 되게 힙한 거기 때문이죠. 힙한 게 되는 순간 벽돌도 서로 사고 싶은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전 한복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막 사고 싶은, 갖고 싶은 무언가. 지켜야 되고, 어렵고, 존중해야 되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가깝고, 친근하고, 당장 입을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제가 참 배경이 없더라고요. 제 정체성인데요. 한복 얼마나 마이너합니까? 시장이 얼마나 작고요. 아까 표 보여드렸죠? 패션 시장의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되게 작은 사업군. 저 여자 전주에서 살고 지방에서 살죠? 비전공자로 시작했죠? 지방공자 나왔죠? 나이도 얼마 없죠? 경험도 없죠? 돈도 없죠. 제가 뭔가 꿈은 원대하게 막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은 참 녹록치 않고 아쉽다라는 늘 우리 전주에서 태어났지 나도 막 서울에서 막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거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니까요. 한복도 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꾸니까요. 제가 가진 이 제 주변의 정체성들도 나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머, 난 어쩌다 전주에서 태어났지? 이런 한복의 고장에서 대박, 난 운명이야.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변방을 되게 낙후된대. 지방, 저 도와줘야 되는데 막 소멸하고 있는 도시, 지원해줘야 되는 곳, 영세하고 못 사는, 유행이 뒤처진 이런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변방은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핍은 굉장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했고 한복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너 전공자도 아니잖아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더 철저하게 공부해야 했고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움직여야 했고 오히려 정석으로 제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복의 이런 틀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더 창의적인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이제 한복을 선보이게 됐는데 이 모던 한복이 어느덧 시장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십몇 년 되니까 그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그런 한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딱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어요. 믹스 업 섞어라 이 뜻인데요. 한복이랑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섞어봐요. 일단 머릿속에서 섞어봐요. 여기 그림처럼 뭐 한복이랑 뭐 인형을 섞어볼까? 뭐 한복이랑 뭐 컴퓨터를 섞어볼까? 뭐 한복이랑 뭐 노래 음반을 섞어볼까? 이런 식으로 한복이랑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서로 섞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신선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한복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K-팝 한복.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 한류 문화의 선봉에 있는 게 바로 K-팝이죠. 그러면은 가장 힙하고 뜨거운 우리 K-팝 스타들이 한복을 입는다면 얼마나 더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지겠어요. 그래서 K-팝 한복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근데 K-팝 한복을 만들 때는 여러 주안점들을 또 둬야 됩니다. 그냥 예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퍼포먼스가 격렬하거든요. 막 다리를 찢고 춤들이 엄청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활동성 있는 이 기능성을 뒷받침해줘야 되고요. 요즘 가수들은 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도 있고요. 멤버마다 어떤 색깔도 있고 상징하는 뭐 캐릭터나 동물이나 뭐 과일로 상징되는 가수도 있어요. 누구 멤버는 딸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디자인에 녹여주기도 하고
팬들이랑 그런 숨어진 미닝을 찾으면서 또 이렇게 되게 탐색하는 이런 재미를 디자인에 섞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요즘 골프도 많이 하고 테니스 이런 것도 많이 한다는데 그러면 한복하고 테니스를 섞으면 어떻게 되지? 한복하고 골프복을 섞으면 어떻게 되지? 네, 그래서 기능성 원단, 그런 뭐 골프나 운동웨어에 사용되는 땀을 잘 배출하고 빠르게 흡수하는 그런 특수 소재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디자인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사람 입혀가지고 라운딩 보냈거든요. 좋대요. 그래서 한복이라고? 이런 거 할 때 못 입나? 입을 수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추리닝. 우리 추리닝 편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한복을 그렇게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없나? 추리닝에 사용되는 다이마르 소재를 접목해가지고 그런 맨투맨도 만들고 후디도 만들고 그런 조거 팬츠도 만들고 그러면 가디건은 못 만드나? 왜 우리 간절기 되면 항상 이 추우니까 이 니트로 된 가디건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야, 만들 수 있죠. 요거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공정이 좀 많이 달라서 좀 연구를 많이 했던 작업이긴 해요. 기존의 한복은 원단을 쫙 깔아가지고 잘라서 이어붙이면 되는 건데 얘는 뜨개질 형태로 제작하는 거라 실 하나를 다 그 기계로 편직이라고 하죠. 설계도를 짜서 기계에 넣어서 한 번에 짜는 거예요. 짜내는 거예요. 뜨개질 하듯이.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부를 했던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 잠잘 때는 못 입나? 당연히 되지. 한복 파자마. 잠잘 때 우리 많이 사용되는 그런 레이온 소재 같은 것들을 접목시켜서 만들기도 하고. 한국인만 입나? 무슬림도 입을 수 있지. 그래서 히잡도 만들어주고 히잡과 어울리는 형태의 한복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요즘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기도 한데요. 저희가 홍대하고 전주 두 군데 매장이 있어요. 홍대에 이 중동 분들이 되게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보면 중동에서 사극이 대박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인기가 엄청나다고. 실제 그런데요. 그 나라 문화는 이 신체를 다 덮어야 돼요. 드러내거나 이럴 수 없어요. 그 종교적인 이유로. 그래서 사극에 나온 이 한복들이 너무 그 나라 문화랑 잘 맞는 거예요. 신체 하나 드러내질 않잖아요. 사극 보시면 딱 정갈하게 가리고 있잖아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복을 좋아합니다. 자기네 나라의 그런 문화에 반하지 않고 그런 친숙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거 무슨 중동 나라 옷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다포라고 하는 우리나라 포예요. 안에 입은 거는 천릭이고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거 하나만 둘러주니까 너무 이색적인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죠. 해외 사람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면서 이 중동에서 따봉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당장 나도 사 입겠다면서요. 유니폼도 당연히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실물만 만드냐? NFT도 만듭니다. 한때 또 굉장히 되게 이슈였죠.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아트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적도 있고요. 요즘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메타 패션이라고 해서 3D 가상 형태의 한복이에요. 이거 어디다 쓰냐면요. 우리 아바타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걔네한테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물 옷을 사듯이 가상 세계에서 내 캐릭터가 이런 옷을 좀 입고 싶어 하면은 실물 옷보단 좀 싸게 이걸 사서 갈아입히는 거죠. 마치 입은 것처럼. 그래서 입은 형태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도 있고 한 가상 패션의 한복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만드냐? 굿즈도 만들어요. 한국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되게 현대적인 거죠. 모바일이라는 것은. 삼성이랑 콜라보해서 만들었던 사례고 자동차랑 콜라보해서 한복 만든 적도 있어요. 자동차 한복 이게 뭐냐면 K7이랑 이 레이랑 이 기아 자동차에서 이렇게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핵심 디자인을 재해석해서 한복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에도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라디에이터 형태,
눈이 뭐 올라간 각도, 여기 들어있는 전구의 개수 이런 게 지금 자동차 다 카 디자인인데 그거를 옷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지금 K7에 있는 구멍 뽕뽕뽕뽕 4개 나 있는 라이트 같은 거는 제가 어깨에 구멍 4개 뽕뽕뽕 뚫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되게 거칠은 질감의 막 와일드한 남성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데님이라는 소재를 써서 저고리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술하고도 믹스를 해서 이슬톡톡이라고 하는 과실주인데요. 되게 그 귀여운 그 캐릭터가 그려진 여기에다 이제 한복도 입힌 패키지도 바꾸고 패션쇼도 하고 팝업 스토어도 열고 이렇게 보시면 한복이 그냥 한복이 아니네. 내가 아는 그 결혼식 때 입는 한복, 돌잔치 때 본 한복 그게 다가 아니네. 프리링도 되고 뭐 자동차도 되고 술도 되고 케이팝도 되고 뭐 디지털도 되고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한복은 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콘텐츠라고 봐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죠. 야, 너무 전통을 해치는 거 아니냐? 너 그렇게 다 그렇게 막 믹스하고 막 섞고 없애고 현대화를 시키면 저거 한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한 지점이기도 해요. 내가 디자이너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게 우리 전통 문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잘못된 일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스스로의 고민도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제가 다다른 결론은 이거예요.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식의 우수성을 말해주겠다고 아주 맵고 젓갈이 많이 들어있는 남도식 김치를 첫 먹어보는 사람한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맛있을지언정 그들한테는 낯설어서 참맛을 느끼기엔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진짜 맛있다고 홍어를 그들한테 준다면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전통이란 건 이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주기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를 낮춰서 천천히 입문할 수 있도록 만들면 친숙하게 만들고 조금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나아가서 다음 맛도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전통의 진한 맛을 조금 더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면 나아가서는 진짜 오리지널도 향유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던 한복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입문자, 이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도 입는 사람들한테도 어렵지 않은 한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모던 한복에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은 이거예요. 그래, 좋아.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어. 그런데 이걸 한국인만 입는 건 너무 아까워. 야, 한복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만 입어야 돼? 외국 사람도 입을 수 있지. 그래서 외국으로 가자. 그래서 외국에 제가 열심히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패션 도시가 있어요. 런던, 파리, 밀라노, 뉴욕 4개가 패션 디자이너라면 꼭 서고 싶은 난다긴다 하는 사람 다 모이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제가 한복을 들고 갑니다. 세기도 좋죠? 근데 비싸기도 비싸요. 이런 데는 부스 하나 지금 여기가 그 패션 페어의 부스거든요. 3m 3m짜리 저거 하나가 2천만 원이에요. 그 세제비 별도요. 그래서 옷 정말 캐리어 이민 가방 5개, 4개에다가 깍깍 채워가지고 들고 가서 막 전시시키고 통역 타가지고 막 붙이고 우리 이건 어디에서 온 옷이고 이렇게 제가 정말 많은 도시를 돌았거든요. 표정 참 밝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슬프게도 큰 성과는 내지 못했어요. 정말 눈물 나는 일이죠. 아까 수비가 2천만 원이고 세대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보통 페어 2개 돌고 오면 1억이 날아가더라고요. 그거를 한 2년 했어요. 한 2억 날아간 것 같아요. 열심히 그 사이에 또 지원 사업도 써가지고 보조도 받긴 했지만 성과를 그 이상 내야 되는데 받은 수준은 한 100만 원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바이어들이 관심은 보여요. 오, 너 한국에서 왔지? 맞아요.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맞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왔어요. 잘 봤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세일즈를 하고 싶어서 갔거든요. 비즈니스의 아이템으로서. 거기 그 패션 페어에 가면요. 패션 페어는 돈 준다고 다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 심사 이걸 서를 넣어가지고 다 잘라요. 실력이 없는 데는 돈을 준다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전 세계의 온갖 브랜드들이 다 신청서를 넣기 때문에 룩북부터 지난 시즌의 컬렉션, 사진 이런 거 다 제출하라고 해요. 그것조차 돼 있지 않아가지고 준비하는데도 반년이 걸렸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겨울 심사 통과돼서 간 건데 수준은 따지지도 않고 바이어들은 관심만 슬쩍 보이고 가고 또 걔 중에는 한 번씩 와가지고 뭐 이렇게 오더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 하면은 뭐 양이 많대요. 알았어. 첫 주문이니까 그냥 한 장만 해도 해줄게. 뭐 이렇게 해서 막 겨우 받아놨어요. 한국 돌아와가지고 이제 돈을 성금을 입금하세요 하면은 연락도 없어요. 잠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한복을 우리 한국인만 입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 매력을 세계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들고 왔는데 정말 세계 시장의 벽은 높고 지갑은 차갑더라고요.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은 또 막 냉소를 보이는 거예요. 대표님 이거 돈도 많이 드는데 성과도 없고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나가실 거예요? 이렇기도 하고 또 대표 입장에서 봐도 너무 큰 돈이 드는데 수입은 없는 말하자면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계속 가기에는 저희도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다 보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딱 덮쳐온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셧다운되고 그나마 한두 군데 이렇게 마잉을 해갔던 국가에서도 더 이상 오더는 못 하겠어라고 하고 모든 게 이제 계약이 종료되고 이제 리셋이 됐죠. 그 바이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뭐가 문제예요? 너무 니네 전통 나라 옷 같아. 그러니까 니네 민족복이야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옷이 멋있다, 알려주고 싶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제 패션 무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멕시코 전통 의상이 멋있다고 해서 멕시코 전통 의상을 막 하진 않잖아요. 뭐 기념품으로 좀 저렴한 거는 구입할 수 있어도 그걸 사가지고 와서 입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너무나 그 정통성이 강한 옷이라는 거예요. 입고 돌아다니기에는 더 색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모던 한복이라도 각 나라에 맞춰서 현지화 전략도 필요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 강도를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전통 중요하다고 전통의 맛을 막 세게 넣으면 아까 그 젓갈 넣은 김치처럼 되겠죠. 적절히 조율해야겠구나. 해서 제가 정말 한 2년, 3년 그 코로나 시기에 잘 웅크리고 힘을 잘 가다듬어서 빵 터트린 게 2023년 밀라노 패션쇼입니다. 그때 파리, 밀라노, 뉴욕 페어를 돌면서 수주 빵원의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내가 이 컬렉션 때 의도했던 거 딱 하나였어요. 거기 현장에 있는 패션 관계자들한테 사고 싶다. 얼마예요? 이거 주세요 같은 말이 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대성공을 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는 되게 욕을 먹었죠. 저것도 한복이냐? 저게 무슨 한복이라고. 한국 국가망신다 시키고 있다라는 반응은 있었지만 현장에 오신 분들은 야, 너 너무나 한국적이야. 너무 한국이 네 옷에 그대로 들어있어. 이거 당장 유럽에다 팔아도 먹힐 것 같아 라는 평가를 받았고 우리 알고 있는 보그, 엘르, 바자 같은 유명 패션 잡지 같은데 다 실리고 포브스 세계 1등 경제지에도 실리고 이런 쾌거를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 패션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네는 젊은 전통이야 라고. 되게 영 트레디션이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이거 들고 왔겠어요. 이번에도 망하진 않을까.
저 콧대 높은 유럽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야 그것도 패션이냐? 이렇게 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해. 이거에 힘입어서 제가 지난달에는 두바이 다녀왔어요. 뭐 사람들이요 코리안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자지러지고요. 막 옷을 와가지고 막 만집니다. 와가지고 끝나고 나서는 이거 지금 당장 살 수 없냐고 놓고 가라고 막 그렇습니다. KBS 뉴스에도 나왔고요. 이 중동 이 높으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전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봉 하고 갔어요. 그래서 참 이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한복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가지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저희가 누적 53개국에다가 한복을 수출했어요. 놀랍죠? 처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한국인도 아닌 한복 누가 입냐? 이랬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스페인에서, 터키에서, 사우디에서 한복을 사간다니까요? 이거 정말 좋은 일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아직 체중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길거리 한복이 그렇게 자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죠. 아직 1%도 안 되니까요. 거리에서 한복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한복을 또 이렇게 입고 와주신 몇몇 분이 눈에 딱 보이는데 딱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래에는 한복을 글로벌 패션 장르로 그러니까 한국인만 입는 패션이 아니라 외국인도 입는 패션 장르. 우리 뭐 장르가 많이 있잖아요. 정장도 있고 그런 스트릿 패션도 있고 되게 뭐 페미닌한 무드의 뭐 이런 룩도 있고 다양한 룩 중에 하나가 한복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어디서? 로컬에서. 어디서? 전주에서. 또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 소셜미디어도 발전돼가지고 딸깍 해서 글만 올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제 글을 볼 수 있고 소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실제 이게 글을 올리니까 전주까지 뭐 멕시코, 프랑스, 오스트리아, US 뭐 이런 데서 막 오시더라고요. 전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해외에서 저희 옷을 입어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디지털 플랫폼도 열심히 좀 활용을 해서 전통 기업이라고 해서 꼭 전통적인 어떤 방법만 고수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도구니까요. 지금 현대인이 쓸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노출하고 세계에 노출해서 이런 매력을 좀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영어로 된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영어로 된 컨텐츠 같은 것들도 올리고 있고 뭐 유튜브, 뭐 틱톡 이런 거 다 활용하고 있고 현대인들이 주문하기 쉽도록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도 앞장서서 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이런 교육, 강연, 뭐 특강, 퍼레이드, 멘토링, 토크쇼 요즘 친구들이 원하는 방식, 도구 충분히 활용해서 한복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다루는 브랜드 중에 세계적인 브랜드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저는 아니어도 돼요. 전통 음악으로 짱 세계 먹는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전통 음식으로도 전 세계에서 완전 인정받는 브랜드도 나왔으면 좋겠고 전통 집, 우리 가옥으로도 세계적으로 이름 날리는 건축 사무소가 나왔으면 좋겠고 한복으로 정말 이름 날리는 패션 브랜드가 샤넬, 루이비통처럼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꿈이 있다면 그게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드리러 왔는데 너무 많은 응원을 받아서 너무 행복한데요. 저는 전통은 정말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무한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긴 시간 이렇게 너무 막 집중도 있게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했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붙여주신 분도 있고 이 현장에서 있는 분도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근데 처음부터 손 들라고 하면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 써놓은 거 한번 봐볼게요. 이런 칭찬 너무 좋아요.
대표님 까만 머리도 짱 멋있어요. 뭐 이런 거. 최근에 염색했거든요. 감사합니다. 한복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거 오늘 좀 아까 자연미, 포용의 미, 고유한 미 이런 많은 아름다움을 설명드렸어서 잘 아실 것 같고요.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법은 쉬어야죠. 저는 잠자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자면 시체처럼 자요. 하루 반나절 15시간을 풀로 이렇게 막 자버려요. 한 번도 깨지 않고. 그러고 나서 맛있는 걸 먹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고 자고 이렇게 그냥 소소한 데서 얻는 행복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스트레스의 근원은 이 사람의 생각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얼마나 많은 악플도 달리고 뭐 비난 아닌 비난도 있고 뭐 때로는 고객님과의 어떤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창작의 괴로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왜 안 되지? 막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것 같고 그건 그런 거야. 그냥 딱 거기서 그 팩트 현상만 봐야지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던 게 아닐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요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좀 멘탈을 나 스스로 괴롭지 않게 하는 게 스트레스의 좀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타밋을 좋아하시나요? 이거 누구예요 이거?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고요. 네, 한복 입고 광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관계자들 계시면. 한복에 단청이나 미나를 잘 녹이시는데 아이디어가 항상 쏟아져 나오는 게 신기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여기 또 어마어마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단청하시는 우리 젊은 단청자님.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맞아요. 한복 디자인에다가 현대적이고 트렌드하는 거를 섞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신 단청, 민화, 아니면 어떤 유물. 지금은 국가 유산으로 바뀌었죠. 우리 유산 이런 것들에 그려져 있는 뭐 도자기에 그려져 있는 무늬나 꽃 패턴 이런 거를 옷에 담는 작업도 하거든요. 사실 너무 우리나라는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아이디어가 넘쳐난다기보다는 또 자체가 많아요. 벌써 문화재만 해도 수천 개, 수만 개고 아까 한복 역사도 한 5천 년 된다고 했잖아요. 조선 조선 시대에도 전기, 중기, 후기 나눌 수 있는데 후기만 해도 양식이 수십 가지고 수백 개고. 근데 전기로 넘어가면 얼마나 종류가 많을 거며 고구려, 백제, 신라로 넘어가면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그러니까 파도 마르지 않게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자원이.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발견만 하면 보물이 많다. 저는 내가 창작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잘 사람들이 모르는 걸 발견해다가 이렇게 잘 요즘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 그걸 제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복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있어요. 일단은 저는 한복은 예술과 상업의 중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 예술가는 아니거든요. 한복도 예술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옷이잖아요.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실용성이 있어야죠. 입지 않으면 옷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입혀지려면 당장 꺼끌거리지 않아야 되고 돌아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몇 번 입었다고 해지면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죠. 옷이면 갖춰야 되는 내구성이나 이런 기능성 갖추는 것을 1번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쉽기 때문에 기존의 한복이 입혀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이가 치마가 길고 폭이 넓고 소재가 이렇게 꺼끌꺼끌거려서 편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빨려면 또 이거 다 드라이 맡겨야 되고 이런 게 한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잖아요. 요거를 쉽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이런 거 기본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디자인, 동시대성인데 말하자면 요즘 트렌드랑 맞아야죠. 입고 다녀도 와 그거 뭐야? 어디서 났어? 이런 말 들을 정도로 멋있어야죠. 감각적이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이기 때문에 입는다. 이건 너무 의무감에 입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트렌드를 그 다음에 잘 녹이려고 노력합니다. 황 대표님, 한복 외에 개인적으로 즐겨 입고 좋아하는 옷이 있을까요? 저는 한복만 입고 다닌 지 한 3년, 4년 됐어요. 거의 7년 되는 것 같아요. 한 365일 중에 320일 이상은 거의 너무 바쁘고 어떻게 해서 챙겨 입을 수가 없으면 위에 티셔츠를 입더라도 밑에는 한복 바지라도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믹스를 해서라도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제가 한복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아까처럼 나도 안 입으면서 남들한테 한복 입으세요. 한복 멋있어요. 왜 안 입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입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옷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걸 입어봐야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좋은지 이 감촉은 좀 바꿔야겠구나. 통을 더 넓혀야겠구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입는 거 하나랑 하나는 제가 입고 다니면 다 물어보세요. 어디서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보 차원에서 항상 입고 다니죠. 그래서 거의 일반 기성 옷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한복 많은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이너 브랜드 옷 같은 거는 제가 몇 개씩 사서 혼합해서 입어요. 예쁜 바지가 있으면 바지에 저고리를 입는다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아니면 그런 디자이너의 슈즈 같은 거 독특한 거 하나 신고 이렇게 입는다. 이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릴스 영상 너무 재밌어요. 항상 아이디어가 넘치는데 아이디어 원천은? 제가 아까 크리에이터 삶도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 인스타 같은데 막 춤추고 이런 거 하는데 저도 하거든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서 그러니까 남이 한 거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뜨는 것들을 보면 왜 얘가 떴는지 원론적인 게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이 배경 상황이 코믹해서 웃긴 거구나. 약간 나이 드신 분이 잘 추지 못한 춤이지만 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혹은 지금 이 음악이 완전 누가 띄운 유행 음악인데 거기다가 독특하게 색깔을 입힌 것이 특이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하는 그 원인을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제가 한복에 믹스 띵스업 서로 다른 개념을 섞듯이 남이 잘 해놓은 거나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 셔츠 같은 거에다가 제 거를 살짝 섞는 거예요. 그러면 한복이랑 춤을 출 수도 있고 한복을 가지고 샥 변하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한복을 가지고 막 연기하는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죠. 많이 보는 거 그리고 거기서 본진을 뽑고 내 색깔을 섞는 거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에서 환기가 필요할 때 뭘 하시나요? 이건 아까랑 좀 비슷한 것 같죠? 환기가 필요할 때 맛있는 거 먹고 잡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의를 열심히 하려고 맛있는 거를 먹고 왔죠. 무대 의상을 제작할 때 종종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재밌었던 작업이 궁금합니다. 제작자로서. 무대 의상은 솔직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되게 조금 줘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도 스케줄이 엄청 딱 초 단위로 잡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막 금방금방 잡히나 봐요. 그래서 막 3일 남겨놓고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4일 남겨놓고 옷을 그것도 그룹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은 또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는 또 없어요. 막 3일, 4일 한 노고 대비해서 비용은 또 많이 받을 수는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걸 하는 이유는 워낙 이제 영향력이 있는 셀럽이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나가졌을 때 특히 외국 같은 데서 반응이 바로 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땡땡 스타가 입은 저 옷, 저게 니네 나라 옷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라도 제가 이걸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저도 너무 재밌고 포트폴리오도 되고 해서
정말 열과성을 다하는데 뭐 BBG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먼저 한복을 입고 싶다고 소속사에 말해서 DM으로 컨택을 받은 경우거든요. 그램이라고 하는 되게 그 유명한 음악 컨텐츠 회사한테 영상 의뢰를 받았고 자기가 한국 가수인데 내가 한국인인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그룹인. 그러면은 되게 한국적인 옷을 입고 되게 한국적인 배경에서 K-팝을 부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가수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복을 의뢰받았고요. 그걸 DM으로 집에서 이제 밥 먹으면서 DM 보고 있었거든요. 오는 거죠. 땡땡 소속사 담당자 누구입니다. 기니 좀 콜라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전화 가능하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소셜 미디어의 발전,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 같은 걸 우리가 도구로 활용하면 글로벌 브랜드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지점 때문이에요. 정말 그 서울에서 난다긴다 하는 유명 제작자들도 DM이나 페이스북, 뭐 이메일 이런 걸로 컨택이 오거든요. 뭐 아까 그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되게 세계적인 그 언론에서도 DM으로 그거 받았거든요. 인터뷰 제안을. 그래서 그분이 전주까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그걸 와가지고 뭐야 이거 밥 먹다가 깜짝 놀랐던 거가 하나가 있고 날짜가 생각보다 촉박해가지고 두 번째 깜짝 놀랐고 그 와중에 또 피팅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놀랐고 세 번째는 너무 그 멤버별로 세계관이 꼼꼼하게 있어가지고 만드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어. 신비님은 파란색, 은하는 보라색, 엄지는 빨강색 이렇게 자기 상징색이 있고 팬덤 이름이 나비예요. 그래서 그 나비 모양을 옷 곳곳에 숨겨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그 스토리텔링 이런 게 가수마다 다 다르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딱 만들어놨을 때 설명을 안 해도 영상이나 이런 게 공개되면 팬들은 그걸 찾아보는 재미. 어머 여기 그 머리핀에 나비가 숨어 있어. 우리 팬을 담아준 거야. 이런 모먼트에서 또 감동받고 또 그거를 내가 숨겨놓은 약간 이스터에그처럼 숨겨놓은 걸 딱 그 발견하면은 괜히 뿌듯하고 요런 면이 있죠. 각 가수마다 뭐 작업할 때마다 너무 뭐 이런 거 많았어가지고 마마무 같은 경우는 그 시상식 4일 남겨놓고 옷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스타일리스트랑 같이 광장시장에서 정말 그 반나절을 계속 빙빙 돈 거예요. 돌면서 막 배고프니까 오뎅이라도 먹고 해요. 해가지고 그 광장시장에서 서가지고 오뎅 2개 지워 먹고 배 채우고 또 돌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있는 건 뭐 상당히 한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또 질문 여기 있네요. 한복은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거 해명해야 됩니다. 대중화를 위한 대표님의 노력이 궁금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한복 타 업체의 이런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에너지가 궁금하고 특히 포도시인 전주에서 브랜드를 성공한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분은 왠지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이 아닐까. 굉장히 그 뾰족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한복이 비싼 이유. 싸지는 않아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수요와 공급과 이 유통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 복합 방정식인데요. 한복은 아직은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만드는 수요가 양이 적어요.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찐빵을 10개 만들 때 하고 1000개 만들 때는 그 들어가는 원가나 이런 데에서 이제 차이를 벌리게 되죠. 많이 사면 당연히 재료를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고 한꺼번에 만들면 더 기계공정 같은 걸 도입해가지고 단가도 절감할 수 있고 한데 아직 저희가 만드는 규모는 한 스타일당, 큐당 한 200개에서 500개 정도를 만들어요. 한 디자인 하나당. 그럼 이거를 이제 사이즈별로 나눠서 스몰 몇십 장, 미디움 몇십 장, 라지 몇십 장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셔널 브랜드, 아디다스든 우리 뭐 백화점에 가면 있는 마담 브랜드들 이런 데들은 저희랑 이 생산량 단위가 10배 이상 차이 나요. 수천 장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국내에서 만들지 않아요. 그 정도 수량이 되면 국내 제조보다는 해외로 나가죠. 그러면은 당연히 해외 생산 제조의 그 공인비와 여기서 좀 엄청난 차이가 또 나게 되죠.
알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긴 한데 수요가 적다 보니 많은 생산이 어렵고 많은 생산이 어렵다 보니 소규모 생산을 하는데 소규모 생산이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희처럼 소규모 생산을 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들 가격이 비싼 이유가 얘랑 같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옷을 유통하고 하려면 옷값에 원단값하고 이 공인값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마진을 붙여야 되고 거기에 유통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신사든 우리 알고 있는 아이디어스 같은 뭐 물건 판매하는 플랫폼이든 이런 데 들어가면 쿠팡이든 거기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한 20%에서 30% 옷값에 또 들어가고 거기서 또 남은 게 이제 저희 회사 마진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가격을 낮추는 게 숙제인데 질 좋은 옷을 싸게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비싼데 옷이 예쁘지 않으면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가격은 좀 있지만 디자인이 괜찮다, 품질도 괜찮다 그래도 인정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좀 먹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의 시장을 넘을 수 있었던 아직 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표님이시고 먼저 이 개척하신 선구자신데 같이 좀 시장을 함께 키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에너지 긍정 파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천성이 좀 약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천성이랑 일에 엄청 몰두하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보통 출근해가지고 1시나 2시에 퇴근을 하고 다음날 다시 이제 10시에 출근하고 이거거든요. 휴가를 7년 동안 거의 가지 않았어요. 10 몇 년 동안. 일에 완전 미쳐 있어가지고 그게 재밌어요. 빨리 이걸 해가지고 다음날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빨리 그걸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 더 개선해서 보여주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거가 너무 재밌어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재밌어서 그런 성과, 작은 성과들이 모여서 좀 막 치고 나가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아까 저 그거 뽑아요. 소셜미디어하고 이 디지털 플랫폼을 적절히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이 전주에 있는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멕시코,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걸 제가 알려줬고 보여줬고 우리 한복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만들고 있고 이런 철학을 담아서 만들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컨텐츠를 만들어요. 제가 대표고 디자이너고 저도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지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제가 편집해서 제가 제 언어로 글을 올리고 이걸 모아서 책을 내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알리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붙어 있는 건 거의 한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현장에 계신 분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두 분이 거의 동시에 드셨는데 우리 먼저 서로 양보를 하는 이 아름다운 이 미덕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한번 질문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잘 들었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데 저는 사실 제가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한복에 자꾸 눈이 갔어요. 네. 버드나무 같아서 네, 전주에 지금 상징이 사실은 이제 버드나무가 전주에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 이 옷을 입고 오신 이유가 왠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요. 버드나무는 맞아요. 이거는 제 작년 컬렉션 중에 하나인데 고려 나전 합에 그려져 있는 그 나전칠기 문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선 나전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고려 나전은 조선 나전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조선은 좀 더 그 실용적인 부분으로 나중에는 정착되면서 여백이 있고 이런데 얘네는 빽빽하고 아주 화려하고 귀족적이고 이 지금 붉은색이 군데군데 있는데 대모라고 하는 거북이 등껍질을 깎아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붉은 색채가 중간중간 드러나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은 많이 알고 있는데 조선식 한복,
조선 뭐 나전 칠기 많이 알고 있지만 고려식 나전은 뭐가 틀리고 이건 어떤 종류가 있지? 이런 걸 좀 조명해주고 싶었어서 요 디자인을 좀 했고 그래서 오늘 약간 입은 것도 약간 저고리지만 제가 이게 네, 되게 풀러 예뻐요. 헤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파격을 은은하게 던지기 위해서 입어봤습니다. 네. 미술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뒤에 계셨던 쌤님. 네, 안녕하세요. 귀한 말씀 한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전주 한옥마을을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궁 그리고 중요 전통적인 관광지를 가보면은 한복을 많이 입고 다닙니다. 이제 빌려서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 옷을 입으면 특정한 그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뭐 사진을 찍고 하는데 그 원래 의도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한복 체험 생활들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에는 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지금까지 경과 경험 그리고 그 한복에 대한 이해 전문가로서 그 현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네, 자주 받는 궁금합니다.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한옥마을이랑 경복궁에서 입고 다니는 그 한복 문제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듣는데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제가 한복을 십몇 년 동안 했잖아요. 한복을 입고 거리를 저렇게 걷기 시작한 게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저런 것도 없었어요. 한복을 한다, 한복을 입는다 그러면은 관심조차 주지 않았어요. 기사조차 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렇게 입고 다님으로 하여서 어쨌든 사진도 나가고 기사도 나가고 외국인들이 저거 체험해 보러 오기도 하고 해서 저는 어쨌든 긍정적인 야, 없는 것보단 낫다. 무관심보단 관심, 악플이 낫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전 그래도 좋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우리 문화재 청장님께서 이거 문제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어떤 제재를 좀 약간 가할 것이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떴어요. 너무 무분별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이걸 좀 잘 뜯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댓글에 말하는 맞아 그 문제였어라고 하는 대부분은 동그라미 후프식의 그 링 속치마하고 반짝이 원단 반짝반짝한 그 스팽글 원단 이거를 되게 문제로 많이 지적하거든요. 근데 이 문화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골룡포 입었는데 갓을 쓰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이 짝이 안 맞는 골룡포를 썼으면 익성관을 써야 맞거든요. 그 왕이 쓴 토끼 모자 요걸 써야 맞는데 앞뒤가 안 맞는 벽이 안 맞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그걸 예시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문제가 있다는 개인의 주관과 여기서 말하는 이게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느냐가 조금 이제 화두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링 들어가 있는 속치마는 사실 한복 업계에서 이거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경복궁이랑 체험해보는 한옥마을에서만이 아니라 예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그거 입고 있어요. 이거 10년 전에서부터 입고 있던 거예요. 이거가 문제냐? 진짜 문제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반짝이 원단? 원단이 문제냐? 그럼 아까 그 90년대 그 개화기 때 했던 벨벳으로 만들고 비치게 훤히 살비치게 만든 그 시절에 그 저고리는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그때도 반짝이 원단 같은 걸로 저걸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건 옳은 거냐 안 옳은 거냐? 그럼 누가 한복을 이게 바른 한복이다, 이건 바르지 않는 한복이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약간 문제가 하나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약간 민간 사업이잖아요. 개인 사업의 영역인데 이거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라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또 문제가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이 대중의 생각과 또 정말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겠지만 그 폭을 좀 잘 합의를 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일본에도 여러 번 연수를 갔어요. 가서 기모노 체험도 해보고 해봤거든요.
물어봤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일단 이거 입는 법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이 기모노 체험 대여소를 운영하려면 이걸 배울 수밖에 없대요. 너무 어려워서. 안 배우고서는 이걸 입히는 방법을 몰라서 할 수도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소정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그걸 좀 운영하게끔 법제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갖춰야만 대여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아닌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래도 규격이 정해진 너무 막 과하거나 문제가 되는 형태의 그런 옷을 빌려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너무 옷이 복잡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한국은 또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되나 하는 고민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대여점을 상당 오래 운영해봤거든요. 손님분들이 원해서 고르는 건 사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나 이거 입고 싶어요. 반짝이 입고 싶어요. 나 이거 인터넷 보고 왔어요. 안 돼요. 입을 수 없어요. 또 이럴 수는 또 없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고민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입고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어디냐. 저렇게라도 한복을 입어주면 고맙다. 혹시 궁금한 거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손을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전주역 앞에 있습니다. 전주역 앞에 가면 제 얼굴이 9m, 6m 현수막이 떡하니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거길 찾아오시면 됩니다. 파출소 맞은편에. 네. 궁금한 게 있다, 못 물어봤다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르게 이렇게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나와서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